adjustment. 요즘 돈 벌기가 쉬운 시대냐 돈 벌기가 어려운 시대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려운 질문이다. 대답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샘 얼트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었냐. 앞으로는 1인 유니콘 시대가 온다. 그렇지. 세벌트만 돈 못 버는데 요즘. 유니콘이라고 그러면 인터넷의 파워 때문에 한 명이 1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어느 때보다 돈 벌기가 쉬운 시대다라는 담론과 한편에는 그렇지. 야 지금처럼 돈 벌기 힘들었을 때가 어디냐. 옛날 세대들은 물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리즈너블한 시대에 살았고 부부 중에 한 명만 열심히 일해도 중산층의 생활이 가능했던 시대였는데 지금 세대는 그때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완전히 쫙 갈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만 해도 취직을 못할 거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디를 갈까? 더 좋은 데를 갈까? 이런 걸 고민했지만은 요즘은 이제는 취직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요즘 기업들이 보면 그런 주가 높죠. 사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예전처럼 취직이 안 된다. 이게 딱 시간이 말하는 이제는 어디 들어가서 돈을 되지 않아가 옛날 같진 않은 시대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돈 벌기 쉬운 시대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돈 벌기 어려운 시대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는 옛날에 비해서 고급 인력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사실 우리가 보면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1970년대는 대학만 나오면은 기업에서 모셔봤는데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의 숫자는 아마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한 탑 10%였을 것이고 지금은 대학을 나온 것 자체가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70%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대학 졸업장과 지금 대학 졸업장이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데 고급 인력의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직장을 구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대졸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기술적 발전 때문에 AI가 요즘 엄청나게 화두지만 그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거 나오기 전에 격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런 기술 발전 때문에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면서 내가 남 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 관문이 작아진 세상에 사는데 그럼 왜 반면에 샘 얼트만 같은 사람은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적이 없냐라고 하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내 머릿속에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내가 툴과 사람을 써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좋고 싸게 고급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AI 등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적게 써도 되니까 1인 유니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회적 흐름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치. 컴퓨터라는 게 원래는 직업이었대잖아.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뭐 막 나사 같은 이런 기관에는 아예 그 건물 하나가 컴퓨터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산을 계속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거 그 컴퓨터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된 거라고. 그 말은 수년이 말한 대로 건물 하나에서 계산하던 우리 수학 천재분들은 직업을 다 잃은 거잖아. 근데 반면에 우리는 모두 다 주머니 안에 컴퓨터를 하나씩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계산할 거 있으면 얘한테 시키지 누가 앉아서 계산하고 있지 않잖아. 이게 그 동전의 양면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고 앞으로 AI 발전할수록 이제 컴퓨터처럼 없어진 직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 그 반면에 예전에는 인력을 동원해야 됐던 그 수많은 일들의 그 생산성을 이제는 내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이게 우리 예전에 얘기한 돈 버는 네 가지 방법이랑 연결된 거야. 첫 번째, 남 밑에서 일하는 직장. 두 번째, 나 혼자 일하는 이제 프리랜서. 세 번째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이루고. 네 번째는 내가 다 돌려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보면은 1번, 남 밑에서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지금 수연이 말한 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리고 4번, 내 돈이 돈을 버는 거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이 남잖아. 2번은 나 스스로 프리랜서로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 수연이 오랫동안 해봐. 근데 이거는 안정적이지만 내가 아프거나 내가 뭐 어디 가야 되면은 돈을 못 벌어. 이런 문제가 생겨. 3번은 내가 쉬어도 내 사업에 돈을 버는 방법이지만은 이거는 세팅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시작되면서 아마존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아마존에다가 내 컵을 올려서 전 세계 누구한테나 팔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소셜리 홍보하고 싶으면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홍보도 하면 되잖아.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는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얘기할 때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지렛대라는 뜻이거든요. 레버. 레버, 네. 이런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혼자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큰 레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다이슨 전자 회사의 파운더랑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맨 처음에 1970년대에 새로운 전자 회사를 만들면은 봉착하는 가장 큰 난관은 이거를 누가 팔아줄까라는 난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가스토어를 운영하던 시얼스 로벅이라는 회사,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이런 사이클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더스트백을 갈 필요가 없는 새로운 청소기를 제가 개발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줬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시얼스라는 회사는 본체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더스트백을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아무리 좋다 그래도 더스트백이 필요 없는 청소기야라고 하는 순간 그쪽 MD는 안 사는 거지. 이런 흔히 비즈니스에 말하는 게이트 키핑, 문지기들 때문에 유통이 안 되던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게 인스타팟이라고 하는 압력솥이나 전기 압력솥.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아시아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전기 밥솥이 있잖아 지금. 인스타팟 우리가 보면은 하나도 안 신기해 솔직히. 기능이 없네? 우리는 이거야. 그래서 전기 밥솥에다가 우리는 옛날부터 갈비도 쪄먹고 그렇지. 고구마도 쪄먹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어떤 미국에 사는 아시아 사람이, 미국인들이 쌀밥은 매일같이 안 해먹지만 풀드 포크는 갈비랑 똑같이 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밥이 아닌 다른 걸 찌는 용으로 전기 밥솥을 마케팅한 게 인스타팟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스타팟을 보면은 처음에 매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마존에다가 상품을 올려서만 글로벌 브랜드가 된 회사니까, 옛날에 제임스 다이슨 같은 사람은 어떤 가게에서 내 물건을 받아줄까를 찾는 그 서치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업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겠어요? 근데 인스타팟 창업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브랜드를 입점시킬 수 있었던 거. 이런 것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1인 유니콘 시대가 왔다고 하는지 이미 그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승현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해? 그러면 직접 할까? 어느 플랫폼을 잘 활용할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에요. 과자를 만들면은 내가 과자집을 낼까? 아니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할까? 그래서 이게 꼭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게, 재밌는 예들을 몇 개 보면은 디렉트 투 컨슈머, 고객한테 내가 직접 준다는 그 D2C 전략을 가장 잘한 대표적인 회사는 애플이야. 애플은 하드웨어 직접 만들고 소프트웨어 직접 만들고 유통 직접 하고, 진짜 그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의 뭐 대가 회사란 말이야. 그리고 또 요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를 보면은, 옛날에는 디즈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극장이든 케이블이든 뭐 넷플릭스든 다른데 유통을 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할래 라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은, 반면에 나이키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풋라커 같은 신발을 전문적으로 파는 유통 매장을 통해서 신발을 많이 파는 회사야. 근데 이제 2021년에 나이키에서 이제 우리 다 직접 할래. 그래서 나이키 스토어에서 우리는 직접 다 디렉트 컨슈머로 팔겠다라고 하고 풋라커랑 계약을 끊어. 그래서 나이키가 잘 됐어요가 아닌 게, 그때까지 풋라커의 한 70%가 나이키였대. 70%가 빠지잖아. 그럼 네가 풋라커 CEO라면 야, 딴 거 넣어야지 빨리. 빨리 다른 브랜드 찾아야지. 그래서 그때 온이나 호카 같은 브랜드들이 거기를 꽉꽉 채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나이키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이키 주가는 2021년, 하필이면은 그 전략을 시작한 2021년에 딱 고점을 찍고 지금 딱 반이야. 그래서 10년 전에 나이키에 투자했으면은 오늘과 그 10년 전에 주가가 똑같아. 10년 전에 애플에 투자했으면 10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 맞았다라고 하기는 힘든 거지. 또 이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승현이 좋아하는 롤렉스나 파텍 필립 같은 그런 시계 브랜드들 보면은 시계만 만들어, 얘네들은 직접 유통을 안 해. 그래서 롤렉스나 파텍 필립 스토어는 우리가 authorized distributor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승인한 대리점인 거야, 한마디로. 거기를 통해서 팔면서 나는 시계만 잘 만들고 파는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전략인 거지. 그게 비즈니스라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최고 백화점 체인 그룹 중에 하나인 섹스그룹이 파산을 신청했잖아요. 그렇지.
섹스피스 에비뉴라든지 니만 마커스, 버그더스 근방 같은 정말 그 섹스앤더시티 시대의 미국을 점유했던 럭셔리 유통 그룹인데 내가 거기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가장 지금 큰일 난 게 뭐냐면 거기에 옷을 주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인디펜던트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파산을 법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돈을 받냐 못 받느냐도 문제지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정에서 공방하고 있는 동안에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중의 눈에서 없어질 수도 있거든. 우리 변덕쟁이 알고리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때 유튜브에서 가장 큰 돈을 벌던 비즈니스가 아동 관련 토이 리뷰라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텐츠였는데 아동 학대나 아동 착취의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컨텐츠의 수익화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노출도 잘 안 시켜주고 이러면서 1년에 몇십억의 수익을 내던 유튜브 채널들이 거의 갑자기 수익이 제로로 떨어지는 현상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인스타팟 모델 같은 한 플랫폼에 의존을 하는 모델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써내를 하는 자사몰적으로 트래픽을 모으는 그런 모델을 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의 중에 하나가 아까 형이 롤렉스 파텍 얘기했지만 새로 시계 회사를 지금 차려가지고 진입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근데 MVMT라는 시계 회사가 이런 식으로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물건을 자사몰에서 팔아요. 근데 자사몰의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트래픽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 그룹은 타이밍도 잘 맞았을 뿐만 아니라 전략을 굉장히 잘 실행한 것 같은 게 덕후 인스타그램. 예를 들어서 시계만 계속 리뷰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알고를 타기 시작한 시점에 시계를 그냥 공짜로 엄청나게 뿌렸대요. 지금도 이제 컨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공짜 시계 받으니까 그냥 한번 리뷰해준 거죠. 근데 리뷰가 여기저기 뜨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게 핫한가 본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 알고리즘이라는 구름 안에서만 마치 수증기가 응고돼가지고 비가 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의 탄생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그런 웨이브를 가장 잘 활용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독립 스킨케어 대표님들 같아요. 우리나라는 콜마라는 회사에서 팔로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브랜드를 만들자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시작을 했다가 콜바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 브랜드를 자사몰에 올려놓지만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세일즈가 드라이브 되기 시작하면 어떤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거에 웨이브를 타고 갑자기 글로벌리 주문이 들어오는 이런 모델, 이런 모델이 형이 말한 내가 누군가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거에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번거로움은 좀 낮추는 이런 전략으로 요즘 대부분의 1인 기업하는 분들이 쓰고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게 나 혼자 내가 다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해볼까?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잖아. 근데 산업이라는 게 재밌는 게 역사도 비슷한 것 같아. 항상 정반이 생기면 합이 나와. 여기서도 똑같이 정반 합이 나오고 있는데 나 혼자 할까? 아니 내가 플랫폼에 잘 의존할까?가 있는데 다들 혼자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커. 왜냐면 내가 혼자 해야지 플랫폼에 의존하면 어쨌거나 마진이 떼어줘.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객 정보가 내 거가 아니야. 물건 파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정보. 나이키가 나이키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면 조수면 몇살 들어서 가 있으면은 플라카 통해서 하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파는 사람들이 직접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플랫폼이 또 생기는 거야. 그게 정반 합관이야.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자사몰을 만들어서 직접 고객들한테 D2C를 팔 수 있는 솔루션만을 제공해주는 플랫폼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샤프파이 그리고 한국의 카페24거야. 그래서 보면은 형 무섭게 이런 거 왜 가져가냐. 요즘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화장품 기업이 어딘지 알아? APR 주가 작년에 4배 올랐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화장품 회사는 CJ도 아니고 아모레퍼시픽도 아니고 APR이야. APR의 대표 브랜드가 메디큐브거든. 요즘 너무 잘 나가네. 메디큐브 웹사이트가 카페24 조사한다. 아까 시간 얘기한 대로 화장품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사몰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 디자인을 뽑아야지 뭐 결제 스텝을 쳐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카페24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또 요즘 잘 나가는 논픽션도 카페24 통해서 이거 들어봤는데? 만든 자사몰이라고 그러고, 논심도 그렇고 뭐 JYP에서 굿즈 만드는 사이트도 그렇고 너세링 같은 브랜드들도 카페24를 통해서 자사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형이 얘기한 대로 정반합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미국의 메가 인플루언서인 미스터 비스트가 햄버거 브랜드를 런칭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돈을 무시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햄버거 집을 차린다 그러면 일단 주방이 있는 부동산을 계약을 해야 됐잖아. 근데 미스터 비스트가 그렇게 빠르게 햄버거 집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버추얼 다이닝 컨셉이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특정한 자기가 타겟하고 있는 지역에 배달을 할 수 있는 키친만 대여를 해주는 일종의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미스터 비스트가 내가 미국 전역에 300개의 햄버거집을 런칭할 거야. 그럼 옛날 같으면은 비용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300개 부동산을 구매해서 키친을 그 햄버거에 맞게 꾸민 다음에 거기다가 배달앱에다가 로고를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백엔드 하나도 없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미스터 비스트 버거라는 게 장사가 될지 안 될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K-뷰티도 형이 지금 보여준 거 보니까 비슷한 시스템인 겁니다. 포뮬라를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재고를 관리하고 가게를 만들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생태계가 번성할 수가 없는데 카페24라는 이미 결제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에다가 딱 컨셉을 돌리면은 그 백엔드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브랜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K컬처의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사몰을 잘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한국에다만 파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커리어도 멀티 커리어 시대인 만큼 유통도 멀티 유통 전략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사몰도 잘 하지만은 큰 유통 플랫폼에도 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제품을 미국에 진출한다 그러면 아마존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일본에 간다 그러면 라코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또 정바다처럼 이제 진화를 하는 게 자사몰도 만들 수 있게 해주면서 다른 나라의 주요 유통 플랫폼에도 물건이 들어갈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까지 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카페24에서는 카페24 프로라는 쇼핑몰 운용 대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 들게 다르너라는 그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 아침해가지고 날차가 빨리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자사몰을 안 만들고 일본의 키케드라는 큰 유통 채널이